성군 세종대왕, 조선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비추다. 조선 제4대 왕 세종은 단순히 한 왕조의 번영을 이끈 군주를 넘어 인류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군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본명은 이도이며 아명은 막동이었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형인 양녕대군이 폐세자 되면서 세자에 책봉되었고 1418년 아버지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여 1450년까지 32년간 조선을 통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한 시도 손에서 놓지 않아 눈병과 과로로 건강을 해칠 정도였다는 일화는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학구열과 백성을 향한 깊은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세종의 제2기간은 조선의 황금기로 평가받으며 과학, 기술, 예술, 문화, 국방,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통치 철학은 애민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모든 정책과 업적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은 단연코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사에 관한 책인 농사직설을 편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모르는 백성들이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당시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세종은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는 절절한 마음을 담아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체계로 백성들의 의사소통을 돕고 지식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훈민정음은 이후 언문으로 불리며 왕실과 민간에서 사용되다가 20세기에 주시경 선생에 의해 한글로 발전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식 문자로 전 세계에 그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전 세계 언어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은 과학기술 발전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신분을 뛰어넘어 장영실, 최혜산 등 뛰어난 과학자들을 발탁하고 전폭적으로 후원하여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천문 및 역법, 세종시대의 대표적인 과학 성과로는 혼천해, 앙부일구, 자경루 등이 있습니다. 혼천이는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는 기구였고 앙부일구는 해시계로 백성들이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격루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로 시간을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고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발명품들은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정확한 시간과 절기 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역법이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독자적인 역법서인 칠정산 내외편을 편찬하여 조선의 천문학과 역법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치구기와 수문학, 세계 최초의 정량적 강우량 측정기인 치구기와 수위 측정기인 수표를 발명하여 농업의 필수적인 강우량과 하천수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비하고 농업 생산성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의학,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 향약집성방, 과, 위방유치 같은 의학서적을 편찬하여 당시까지 전해오던 의학 지식을 집대성하고 조선의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민간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도량형 확립, 1431년과 1446년에는 아악의 음률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던 구리관인 황종관을 표준기로 지정했습니다. 그 길이를 자로 삼고 황종관에 담기는 물의 무게를 단위로 삼아 조선의 도량형을 확립시켰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세종은 문치를 중시하는 동시에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대마도 정벌, 끊임없이 해안을 침범하던 왜구의 준동에 맞서 1419년 이종무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이는 왜구의 근거지를 소탕하고 해안 방비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군 육진 개척, 북방 경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여진족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1433년에는 최윤덕과 이천을 보내 압록강 상류 지역에 사군을 설치했고 1437년에는 김종서와 이진곡을 보내 두만강 하류 지역에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이로써 조선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까지 확장되었고 이는 오늘날 한반도의 영토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개척된 지역에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는 사민 정책을 실시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국경 방비에 필요한 인구를 확보했습니다. 신무기 개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천자총통, 지자화포와 같은 신무기를 개발하고 총통의 제작 및 사용법에 관한 책인 총통 등록을 편찬하여 화포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화포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종은 강력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 황희, 맹사성, 윤회, 김종서 등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정무를 주관하게 했으며 이는 의정부 서사제라는 내각 중심 정치제도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가 왕에게 직접 정책을 건의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조선 초기에 왕권 전횡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세종 자신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왕권의 위엄을 유지하고 국정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전 및 조세 제도 정비, 국가의 법전과 문무를 정비하고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 등의 공법을 제정하여 조세 제도의 확립에도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유교 윤리 강화, 국가의 주요 행사를 유교식으로 거행하고 사대부들에게도 주자가래의 시행을 장려하여 유교 윤리가 사회 윤리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대 사고를 정비하고 삼강 행실도, 효행록 등을 간행하여 유교적 가치관을 널리 보급했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의 도덕적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생활 향상 노력, 환국법의 철저한 실시, 조선통보의 주조, 전제상정소 설치 및 공정한 전제제도 확립 등을 통해 백성들의 경제생활 향상에도 전력했습니다. 건축규제 1421년에는 농안기를 이용하여 전국에서 32만여 명의 역군을 동원하여 허물어진 성곽을 보수하고 기존의 토성을 석성으로 쌓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1431년에는 주택의 규모와 장식을 제한하는 가사 제한을 반포했습니다. 1440년과 1449년의 개정법령에서는 대군의 집 규모, 누, 정침, 익랑 등의 간수와 주요 구조, 부재의 치수까지 세분화하여 엄격하게 규제했습니다. 이는 신분 질서를 강화하고 과도한 사치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지녔습니다. 세종은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에도 능했습니다.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매년 바치던 금은 세공을 말과 포로 대신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공려 문제는 세종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태종 때부터 명나라의 공려 중지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세종시대에는 오히려 74명의 조선인 처녀들이 명나라로 차출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일부 공려는 명황제의 후궁이 되기도 했지만 황제 사망 후 순장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1430년에는 말, 명주, 인삼 등 다른 곡물을 더 보내는 조건으로 처녀 조공과 금은 조공은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세종의 업적은 빛났습니다. 그는 관습도감을 설치하고 박연으로 하여금 제례에 사용되던 중국 음악인 아악을 정리하여 조선 고유의 향악과 조화롭게 결합시켰습니다. 또한 평경과 편종 같은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으며 세계 최초의 유량악보인 정간보를 통해 이 음악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음악 이론과 실제 연주를 체계화했습니다. 특히 1430년에는 날씨나 온도 변화에도 소리가 변하지 않는 돌의 속성을 이용하여 고른 소리를 내는 편경과 편종을 제작하여 악기 제조 기술을 혁신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개인적인 고뇌를 겪기도 했습니다. 7년 넘게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받자 그는 백성들과 고통을 같이 하기 위해 경복궁 내에 초가집을 짓고 2년 3개월 동안 거주하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삶을 거부하고 검소함을 몸소 실천한 그의 모습은 애민군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노비는 비록 천민이긴 하지만 하늘이 낸 백성임이 틀림없으니 라는 그의 규신은 당시 사회의 신분적 제약을 넘어선 인간 존중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노인들을 우대하고 천민 노인도 양로연에 참석시키려 했던 그의 결정은 신분 차별을 넘어선 인본주의적 통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말년에 세종은 불교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1444년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 이듬해 아홉째 아들 평원대군, 그리고 1446년 소원왕후를 연이어 잃으면서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왕 자신의 건강 악화도 불교에 귀의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로 인해 세종 말년에는 세종과 유신들 사이에 불교를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과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개국 초부터 숭유옥불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가 정치 이념, 학문, 철학, 윤리적 욕구는 채워주었으나 종교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종은 그렇게 병약해진 끝에 1450년 3월 30일 승하했습니다. 그의 능은 소헌왕후 심씨와 합장된 영릉으로 경기도 광주에 있던 것을 1469년에 현재의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으로 옮겼습니다. 시호는 장헌영문 예무인 성묘 N효대왕이고 묘호는 세종입니다. 세종의 맏아들이자 후계자인 문종은 어렸을 때부터 인품이 관대하고 온후하여 칭찬이 자자했으며 학문을 좋아하고 천문학과 산술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정량적 간구량 측정기인 치구기를 발명한 것도 바로 문종의 업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421년부터 1450년까지 왕세자로 지내는 동안 아버지 세종의 정치를 보필하며 많은 국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문신과 무신을 가리지 않고 고루 등용했으며 언론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펴 민심을 파악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1442년 세종이 병상에 누워 국정을 다스리기 어렵게 되자 문종은 8년 동안 대리청정을 하며 실제적인 국정 운영 경험을 쌓았습니다. 세종은 문종이 병약하여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세손의 앞날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1442년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자의 섭정을 위한 기관인 첨사원을 설치하고 세자로 하여금 왕처럼 남쪽을 향해 앉아서 조회를 받게 하며 국가의 중대사를 제외한 모든 서무를 세자가 결제하도록 명했습니다. 수조당을 짓고 세자의 섭정 체제를 마련한 후 1445년부터 세자가 섭정하도록 함으로써 문종은 즉위 전부터 풍부한 정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종시대의 정치는 세종 후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세종의 유지를 이어받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세종대왕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그의 애민 정신, 창의적인 사고,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조화로운 통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리더십의 본보기가 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훈민정음 창제는 문자의 희미한 민족의 정체성을 얼마나 강력하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인류 문명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삶은 영광과 동시에 개인적인 비극, 그리고 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조선이라는 한 왕조의 번영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시대를 초월한 빛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의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